줄임문 닫습니다. 닫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 교류를 증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책 제안을 처음 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대 김준영 교수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개념이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좀 해명할 게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이걸 맡아서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 혼자 생각은 아니고요. 또 뭐 이게 뭐 무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원래 남방 정책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신남방 정책 한다는 것에서 뭐 좀 제가 공헌이 있다는 정도로 약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공헌이 있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가 100대 국정과제를 했는데 그게 98번에 있는 건데요. 98번이요. 예. 예, 동북아 플러스라는 큰 엄브렐라 우선 컨셉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지금 송영길 의원이 하고 있는 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하고요. 예. 러시아와의 신남방 관계에서 정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좀 평화 협력을 지원한 이 세 가지가 3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북방 정책은 따로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은 이제 일단은 번영의 축이라 그래서 남쪽으로 지금은 아세안이 중점이 되지만 더 잘 되면 인도 또 호주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북핵 문제, 미중 일러 이런 쪽에 지나치게 동북아에 묶여 있다는 생각에 이 플러스란 말을 붙여서 생존의 공간으로서 동북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번영을 생각하면 뻗어나가야 된다. 그중에 남쪽으로 뻗어가잖아. 이게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쪽으로 뻗어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아,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그러면 경제적 관계를 예. 동남아 국가들과 보다 확대하자. 동남아에서 더 나아가서 남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보다 인도, 호주까지 연결하자. 이게 다 경제 정책인 겁니까? 말하자면? 일단은 그쪽이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경제를 출발하는 건데요. 네. 그냥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아시안 국가들인데 아세안 국가의 총 물론 10개국 합계이긴 하지만 중국 다음으로 많고요. 작년 교역액이 1,188억 불 정도 되니까요. 이걸 또 그냥 그게 머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3년 후에 지금 중국 수준까지 2022년까지 2천억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동북아는 자꾸 진영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중러, 한미일. 그러나 아세안은 통합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10개국이 통합의 운동이고요. 50주년이 되는 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가지는 의미에서 이들과의 관계도 미래적으로는 개척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 규모가 지금 미국보다 크고 중국 다음입니까, 현재 아세안? 예, 2위입니다. 네네. 그렇게 큰 것 치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 있게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몰랐네요. 예. 바로 그래서 신이란 말을 붙인 건데요. 지금까지 아세안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걸 중요시하겠다는 것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4국 대사만 보내지 않습니까? 특수사를. 예. 지난 5월에 박원순 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강 그러니까 4국만큼의 수준 하겠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확인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관련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방금 이제 외교 부분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동북아는 북중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한미일 동맹이고 북한하고는 중국, 러시아가 가깝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아세안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세안과의 외교가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뭐 전체 외교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기억나시죠? 김정남 비서관.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사실 양국하고 다 관계를 갖고 있고요.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조금 친북한 경향이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종의 채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균형 외교를 싱가포르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다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이 과거에 동북아 균형 자론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외교 역량을 다변화하는 의미에서의 균형 외교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보다 많은 이 동북아를 넘는 어떤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은 균형 외교의 일부로서 과거와 구별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아래로 보는 그런 있죠. 인식이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다음에 교육국, 미국보다도 더 큰 교육량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다지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가 무슨 교육이 그렇게 있나? 뭐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뭐 공적 원조도 하고 네. 관계도 화교도 많이 진출했으니까 관계도 많이 맺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있냐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일찌감치 했고요. 일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결국 자기들의 제국주의 식민지 국가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건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많은 공적 지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적 지원을 한 다음에 자기 차 팔아먹고 전자제품 팔아먹는 일종의 경제적 동물이라는 게 많고요. 그다음 과거사에 대한 극복이 아직 덜 됐고요. 중국 역시 물량 공세를 하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주변에. 베트남 한국은 그 틈새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하나 한류입니다. 굉장히 한류가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활발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것이 바로 아세안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름을 참 잘 붙였는데 3P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eople, Peace, Prospe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사람 중심이라는 것과 상당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인도네시아를 첫 방문지로 삼은 그리고 이 정책을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이 전략이? 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뭐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한국과 굉장히 지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심지어 방산 협정까지 전투기, 뭐 훈련기, 잠수함 협정까지 있고요. 인구가 2억 5천이나 되기 때문에 중심 국가라고도 볼 수 있고 이번에 삼국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BIP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일정상 보시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먼저 가고 그다음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위원회 가고 또 마지막에 여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필리핀에서 50주년 기념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다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정상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 구상을 가지는 것만으로 실제 아시아 국가들하고 그런 관계를 저절로 맺어지는 건 아닌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들 아세안 국가가 우리와 관계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맺을 의지가 있거나 반응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실패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거기서 늘 제가 지난 7월에 가서 이 구상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5번째냐, 우린 늘 이렇게 격가지로 끼느냐 하는 반응이 없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아까 말했던 중국과 일본이 주지 못한 한국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일방적일까봐 또 이제 아세안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이런 네네 있죠. 네. 이런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참 신기한 게 가장 많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마 동남아 국가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사람 중심이다. 인적 교류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따로 인식을 바꾸는 어떤
대대적인 운동이나 혹은 뭐 그게 운동으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이것들. 한류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 중국도 조금 약해지고 물론 사드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도 지금 약해지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한다고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건 문화적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라 네네. 그것도 큰 과제가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 내내. 이건 어떻습니까? 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하고 이 신남방 정책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동북아 플러스라는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또 신경제지도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워낙 안 좋지만 문재인 정부의 또 국정과제 90번이 이제 신경제지도인데요. 보시면 한국을 이렇게 한반도를 보면 H자. 그래서 이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이제 그 군사분계선 이렇게 H를 만드는데요. 이걸 이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이제 더 나가면 유럽, 남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아세안, 호주, 인도. 근데 이제 원래 제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이 해결돼서 H자를 만들고 이 H자의 두 축이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이 거대한 일종의 중장기 비전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H자는 안 되고 지금 외곽에서 먼저 하고 이것을 연결시키겠다는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5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뭐 중국의 1대1로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세계지를 놓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예. 그 그림대로 되면 좋겠는데 예. 꼭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림이 없던 시절보다는 낫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예. 그 H 구상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이해했고요. 네. 요 이야기는 무척 재밌는 이야기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동남아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것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교수님 보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뭐 모든 전문가는 아닌데요. 예. 3년 만에 2배가 돼서 2천억 불이 되게 만든다는 거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 언어, 그다음 한국에 대한 동경이 굉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는 소프트 파워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 신경,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부 주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의 먹거리는 동북에 갇히면 우리의 생존의 공간으로는 중요하지만 더 이상 뭔가 또 감옥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핵 문제는 매일 뭐 미중 관계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일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개념이고요. 예. 다음은 교수님 혼자 안 내시면 여러분 모시고 네. 그래서 아세아 국가들과 어떻게 인식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꿔갈 건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 혼자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수님한테 들을 이야기를 오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없는 듯이 살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교육량도 엄청난데. 있을 때 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팀을 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에 모시고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였습니다. 네. 저희가 5분만 전화 연결하려고 했던 코너인데, 2부, 3부 다른 코너들은 말이죠. 저희가 직접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직접 모시지 못했고, 이번엔 5분만 전화 연결하려고 했는데 굳이 스튜디오에 난입하신 분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열심인 정청래입니다. 매사 열심히 하니까 직접 나와요. 전화 연결만 해도 괜찮다는데 굳이 이렇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스튜디오에 쑥 들어와 계신. 아니 저는 네. 뉴스공장 듣다가 광고할 때 그냥 집에서 출발해서 오면 3분 정도 걸리더군요. 차 타고. 예. TBS 바로 맞은편에 사시는 분이라 저희가 가끔 전화 연결하는 일인데 이렇게 불쑥불쑥 스튜디오에 나타나십니다. 네. 오늘 나타나셨는데, 내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네.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런데 오늘,
상암동 이것도 역시 저희 TBS 방송국에서 3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TBS 대각선 건너편이 제가 다니는 상암동 교회고요. 예. 그 상암동 교회 건너편이 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 기념관이고 있습니다. 또 그 건너편이 자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BS가 그 한가운데 있고요. 근데 이 기념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달려오셨어요. 이거 아무도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 동상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동상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광화문에 예. 세울 예정이었나 봐요. 그러나 이제 그때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에 있는 네. 그 정도 크기 됩니다 이게. 그죠? 4.2m 예. 높이가 그리고 3톤인데요 무게가 3톤. 세종대왕상을 조각했던 분이 만든 거래요. 근데 작년 촛불 국면에서 광화문에 세우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에 제작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에 세우자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예.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요. 예. 서울시 조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며칠 후인 19일부터 예.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신설되는 공공미술위원회 예.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아, 동상을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7명부터 12명까지 이제 구성이 된다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조례가 막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심사를 받고 합격을 해야 세우는 건데 그건 뭐 말이 되네요. 이게 예. 뭐냐면 서울시유지거든요. 지금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무상임대. 네, 근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쭉 돌아다 보니까 대한민국 구국포럼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국 포럼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동상 기증식. 오늘 이제 그래서 제막식. 이제 세우는 걸 못하고, 예. 그냥 우리가 이것을 주겠다. 기증식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막이라고 하면 사실 동상을 세워놓고 막을 이제 걷는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예. 걷는 건데. 기증식은 설치는 못하고 기증한다는 행사만 하는 거군요. 네네. 예. 대한민국 구국포럼에서 만든 그 인터넷에 돌아다닌 건데요. 제막식은 박원숭의 방해로 무산되어 기증식만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박원순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순의 방해로. 아하. 그러니까 방해했다는 것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허가를 그 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위원회 통해를 받아야 되는 조례가 있는데 이걸 안 받고 막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 네. 그리고 저희 마포구 서울시 유동균 의원 등등이 네. 나서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좀 절차를 밟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아하, 같고 무단 설치는 안 된다. 네네. 뭐 조례가 그러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시대에 참 조사인이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여기 있는 데를 알아냈어요. 보관하고 있는 데를. 네. 현지 의원이 아니시니까 시간이 많죠. 그래서 어제 갔다 왔어요. 여기에 네. 보관된 곳에 네. 예,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자체조사 여기 기념관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7km. 한 3분이면 갖고 오겠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이유는 이게 이제 무단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무단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해버리면 이걸 또 철거한다고 또 문제가 될 대형 것이고. 크레인으로 네. 갖다 한번 얹혀놓으면 네. 이 3톤이나 되는 걸 누가 치우겠어요. 못 치워요. 무게도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이미 설치된 거를 이제 치운다고. 네. 뭐랄까, 거기서 이제 시위하시고 그걸 막고 네. 그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시끄러워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찬반으로 갈릴 수가 있잖아요. 철거를 네. 한다 못한다. 이미 설치됐는데, 네. 기왕 설치됐으니 그냥 가자고 하는. 그래서 오늘 10시에 이제 몇 시간 후,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이제 바로 2시간 반 후네요. 10시에 네. 1시간 반 후네요. 기증식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동상 기증식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불침번을 쓰면서 저희 민주당 소속 신종갑 구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구의원들이 2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어제 무단 설치하지 마라. 예,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어제 저도 3시에 가서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또 당원 또 주민들과 함께 이제 입장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념관 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도서관. 예. 뭐 어두운 면, 밝은 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미화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념도서관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이해해 줄 만도 한데. 아니 근데 예. 본인이 18년 그 집권하는 기간 동안 예.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걸 다 보여줘야 아이들에게도 뭐 교육이 되고 반면교사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실은 상암동,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 있는 것 자체를 제가 19대 총선 그 출마하면서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이제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 화해 뭐 용서 차원에서 예. 부지를 줬고. 부지를 예. 줬고 이렇게 했는데 상암동과 박정희 기념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게 왜 여기 왔을까요? 박정희 시대 때 쓰레기 갖다 버린 일밖에 없어요. 그 연관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가 난지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포구 구민들이 열심히 그 쓰레기 공원 위에 하늘공원, 뭐 난지공원 이렇게 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환경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환경상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거나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동의가 안 될 텐데. 그리고 이 기념관이 애초에 예. 어린이 도서관과 병행해서 운영한다.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죠. 예. 근데 도서관 기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아, 도서관 기능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도서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서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 옛날 사진 있잖아요. 그냥 기념관 같은 역할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취지와도 맞지 않아요, 지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동상을 설치하려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설치해야 하는데, 네. 그동안에 이 관련 전례로 볼 때, 네. 누가 이거 추진하는 겁니까, 근데? 저도 이 단체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네. 시민단체라고 지금 외피를 쓰고 있는데, 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모임. 트루먼 대통령 거기 왜 킵니까? 그래서 박근 전 유엔 뭐 대표, 이분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조갑재 씨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석춘 교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석춘 교수. 고영주 전 검사장. 뉴라이트 계열 혹은 뭐 그쪽 분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죠. 김영원 홍대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동상을 만든 분입니다. 만든 분이야 뭐 같이 추진하는 게 근데 당연히. 저는 예. 동상을 만들면 몇 억이 들 텐데 이 추진 모임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것도 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돈을 냈겠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걱정돼서 오신 이유는 바로 집 앞이기도 하지만 시간도 많아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이걸 갑자기 무단으로 설치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조례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될 것이다. 저희 상암동 주민들, 예, 조례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불침번을 쓰면서 계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갖다 놓으면 이렇게 치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더 어렵겠죠. 네네. 근데 이제 조례를 지켜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데 그걸 꼭 고쳐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나온 거죠. 예. 뭘 고쳐요? 거쳐라. 조례에 따라 설치위원회의 판정 혹은 뭐 결정을 거친 다음에 우선 요구는 그렇습니다만 예. 공공미술위원회도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예, 반대 입장 들어봤고요. 네. 설치하는 분들의 입장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래서 논란이 생긴다면 그때 네.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뉴스공장 끝나고 김충수도 잠깐 좀 거기 가보시죠. 10시에 기증 시간인데.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다 가서 동네 주민들하고 반대하는데. 네. 의원님은 안 바쁘시지만 저는 바빠요.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다음에 그냥 전화로 하시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열심히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스튜디오를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전화한다고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